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물가 잡기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내비치며 큰 폭의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던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뉴욕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세계 증시에 미칠 파장도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 잭슨홀 미팅 평가하고 다가올 후폭풍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잭슨홀 회의가 휴양지에서 열리는데 전혀 휴가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이 강력한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매우 크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잭슨홀 미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아주 짧고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정 안 되었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높게 상승시키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덧붙였는데 상당히 강력한 발언이 그 가계와 기업의 희생을 감수하고라서라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것과 역사에 따르면은 지금은 긴축적인 금리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3% 이상 거의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폭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들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일본의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은 제로 금리를 계속 지속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7월, 8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아마도 금리 인상을 좀 약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실망이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이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설이 길지는 않았어요. 8분간 역대 가장 짧았다고 하죠. 연설을 했는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만 46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긴 말 필요 없고 돌려 말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강력하게 물가 잡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파월 의장이 이전에 연준 부의장도 역임했었고 지난 10년간 경로를 보면 상당히 비둘기파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번에 강력한 매파적인 즉 금리를 인상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 안에 전체 일관된 의사가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미국의 12개의 지방 연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블러드 총재가 이번 9월 FOMC 미팅에서 0.75%를 인상하여야 하는 게 좋다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했을 때 그게 한 지방 연준 총재의 발언이라고 폄하되기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거의 연준 전체의 동일한 의견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다음 FOMC 회의에서도 굳어진다. 이런 분위기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말이죠. 네, 잭슨홀 미팅 이전에는 아마도 9월 FOMC 미팅에서는 0.5% 정도 상승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가장 컸었는데요. 무게 중심이 완전히 0.75% 9월 상승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조사를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의 60% 이상이 9월 FOMC 미팅에서 0.75%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블러드 총재와 그리고 캔사스시티의 조지 총재가 이번 FOMC에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인데요. 둘 다 굉장히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연말까지 4%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즉 이 말에 따르면 앞으로 남아있는 올해 세 번의 FOMC 미팅에서 각각 0.75%를 계속 올리자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의 내부 분위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빨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9월 FOMC 회의 때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겠죠. 잭슨홀 회의를 하면서 지금 또 연준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동시에 나왔어요. 그 파월 의장도 이 얘기를 했어요.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둔화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한참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확실한 의지를 드러냈죠. 또 나올 게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금 성장률도 일단 상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더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를 해야 되긴 스케줄은 분명히 나열돼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7월, 8월에 지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약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도 6월에 9.1%에서 7월에는 8.5%로 내려왔고요. 말씀하신 소비자 지출 인덱스,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도 전달 대비 0.1% 하락했고, 그리고 미국 소비자 가계들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살짝 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7, 8월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예측이 연준 내에서도 나오고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인데 파월 의장과 연준에서는 이걸로는 확신할 수 없고 앞으로 최소한 3달 이상 물가 안정세를 보고 나서 물가가 안정되었다 아니다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도 1분기, 2분기 둘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2분기에 이제 속보치에서 보정치가 나왔는데 약간 더 많이 성장한 걸로 네.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0.6%로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정도가 좀 약해진 성장을 더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좋아지지만 다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물가의 어떤 상승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고착화, 고물가 시대로 아예 시대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시각들을 드러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또 세계 경제 환경도 어떤 자유무역 시대에서 지역 경제로 가는 뭐 이런 식의 이 시대적인 전환 흐름이 고물가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그것이 사실 경제학자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문제인데요. 네.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탈세계화라는 거,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을 통해서 우방들끼리만 생산 사슬을 다시 구축하고 우리가 흔히 최근 보는 칩4에서 볼 수 있듯이 네. 동맹들끼리만 생산 사슬을 다시 구축하자라는 그 움직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플레이션 원인인 국제 유가 상승이나 원자재 상승이나 농산물 상승과 같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지만 네. 내년 후년에 지나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없어지면 진짜로 걱정되는 것은 이런 탈세계화로 인한 그 동맹끼리의 그 생산 사슬 구축을 다시 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먹던 자동차를 사용하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부품을 사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전략 상품 같은 경우 우리가 요소수나 팜유에서 봤듯이 이런 거는 비싸더라도 전략 상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서 예를 들어서 설렁탕도 1,000원 더 오르고 자동차도 네. 500만 원 더 오르고 이런 게 영원히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해법이 금리 인상인데 아예 시대 환경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면 꼭 금리 인상이 주요한 해법이다 이렇게만도 볼 수는 없겠네요. 아예 뭐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생산 측면에서 국제 유가라든지 글로벌 생산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오르는 그 요인 때문에 수요를 감축시켜서 즉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짝이 딱 맞는 정책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생산 체계나 글로벌 무역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꺼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을 좀 더 낮출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글로벌 생산 체계의 재편에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생산을 우리나라 안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서 물가가 영원히 상승하는 그런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월마트에 가면 중국산 제품들이 다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이 어떤 세계 공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 했고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필수품이라든지 각종 제품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사실 중국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관세를 낮춘다든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그런 조치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예 막힐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더 전략적이고 중요한 상품,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칩4에 참여를 하면은 중국과의 여러 관계 때문에 그 중국이 여러 가지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많이 전개가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의 강력한 긴축 시사 연설에 뉴욕 증시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상당히 크게 떨어졌어요. 3%대 급락, 뭐 투매 현상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한 그 반응이라고 보이는데요. 지난 돌이켜 보면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굉장히 주식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유가 간단합니다. 소위 그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거의 무한대로 공급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좋았던 건데요. 이렇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많이 떨어진 그 주식 종목들을 보면은 기술주들이 금리에 민감한데 알파벳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데요. 특히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거의 6% 이상 하락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도 잭슨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패널로 말이죠. 거기서 이제 인터뷰도 갖고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 의미 있는 얘기는 미국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두 나라 다 기준금리가 2.5%로 동일한데요. 한국은행은 지금 연말까지 0.25%씩 꾸준히 올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올해 안에 그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굉장히 금리가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앞설 텐데 이 금리 차이를 꾸준히 따라잡아서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0.25%씩 꾸준히 올려서 미국 금리를 따라잡겠다는 그런 뜻이고 결국 미국이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마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마도 내년 중반 이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고착화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은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소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설문조사 미국 경제학자들의 70%가 넘게 내년 중반쯤이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봤었을 때 우리 경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어떤 대응 전략, 어떤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뭐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그 달러화 강세, 그래서 원화와 같은 자국 그 통화가 약세가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경제 질서도 변하고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뾰족한 정책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냉엄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명확히 설명하고 어떤 피해가 오고 누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피해가 얼마나 오래 될 수 있는지 그 설명을 정치적인 이유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상승을 꾸준히 해서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방어하는 게 단기간의 목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잭슨홀 회의의 파장. 오늘 우리 금융시장도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잭슨홀 회의의 파장,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